만나서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에 대하여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저자는 조던 B. 피터슨, 옮기니는 강주원입니다. 조던 B. 피터슨은 1993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1998년까지 6년간 재직했고 최우수 교수에게 수여하는 레빈슨 교수상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절 매일 3시간씩 짬을 내 집필한 첫 책 의미의 지도를 1999년 출간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된 이 책은 종교 심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명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토론토대 학생들에게 내 인생을 바꾼 교수로 뽑힐 만큼 인정받고 있습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 제1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의 한 부분입니다. 뇌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때때로 뇌의 계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수면과 식사가 불규칙할 때 계산 기능이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불확실한 상황을 만나면 계산기가 혼란에 빠진다. 몸은 무수히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오케스트라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모든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제때 제대로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음과 혼란이 발생한다. 규칙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위는 자동화되어야 한다. 안정되고 신뢰할 만한 습관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일상적인 행위에서 복잡성이 줄어들어 단순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현상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식사와 수면을 일정한 시간에 하는 아이는 즐겁고 신나게 행동하지만 수면과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한 아이는 불평하고 짜증내는 경우가 잦다. 그래서 내가 내담자를 만나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수면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깨는 시간에 일어나는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을 자는지 묻는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충고한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덜 중요하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잠을 깨는 습관은 필요하다. 일상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안증과 우울증도 잘 치료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적절히 반복되는 하루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번째로 아침을 챙겨 먹는지 묻는다. 나는 내담자에게 잠을 깨면 최대한 빨리 아침을 먹으라고 말한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좋다. 단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멀리하는 편이 좋다. 특히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공복 상태에서 복잡한 일이나 신체 활동을 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인슐린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으로 인슐린이 증가하면 혈당을 완전히 빨아들인다. 그러면 저혈당 상태에 빠지면서 정신 생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런 상태가 온종일 지속된다. 이런 시스템 오작동은 잠을 자기 전까지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불안증에 시달리는 내담자가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지키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정상 범주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다. 다른 나쁜 습관도
뇌 속 계산기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원인 때문에 뇌 속 계산기가 망가질 때도 있다. 나쁜 습관 때문에 복잡한 양성 순환고리가 작동하면서 계산기 기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양성 순환고리는 마이크, 앰프, 스피커처럼 기본적으로 입력 탐지기, 증폭기, 출력 장치로 구성된다. 어떤 신호가 입력 탐지기에 포착되어 증폭기로 인해 확대된 형태로 전달된다고 상상해보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런데 입력 탐지기가 이미 확대된 출력을 다시 탐지해서 증폭기로 보내고 증폭기가 그것을 다시 증폭하고 출력기가 전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증폭이 무한 반복되면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하기 때문이다. 공연장 스피커에서 귀청이 찢어질 만큼 큰 소음이 나서 깜짝 놀란 경험이 대부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양성 순환고리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마이크가 소리를 앰프에 전달하고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보낸다. 그런데 마이크가 스피커 가까이 있거나 소리가 너무 크면 그 소리가 다시 마이크에 포착되어 음향장치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소리가 과도하게 증폭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큰 소리가 나서 자칫하면 스피커가 망가질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도 이처럼 파괴적인 순환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보통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만 꼭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알코올이나 기분에 영향을 주는 약물에 중독되는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양성순환 고리 과정이다. 가령 술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서너 잔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해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기분 좋은 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동안에만 유지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면 술을 계속 마셔야 한다. 알코올 섭취가 중단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몸에 들어온 알코올은 분해 과정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로 변한다. 또한 알코올 금단 증상도 시작된다. 술을 마시는 동안 억눌리던 불안한 기분이 술 기운이 떨어지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숙취도 일종의 알코올 금단 증상이다. 금단 증상은 음주를 중단한 직후부터 시작된다. 훈훈한 기분을 유지하고 불쾌한 후유증을 피하고 싶다면 집에 있는 술병을 다 비울 때까지 혹은 술집이 문을 닫고 돈이 바닥날 때까지 술을 계속 마시면 된다. 술을 퍼마신 다음 날 지독한 숙취가 밀려온다.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아침에 술을 몇 잔 더 마시면 숙취가 치유된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 물론 이런 식의 치유는 일시적으로 금단 증상을 약간 뒤로 미루는 것일 뿐이다. 숙취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 정도라면 단기적으로 쓸 수는 있다. 여하튼 어떤 사람이 과음한 다음 날 서너 잔을 다시 마셔 숙취를 치유한다면 그는 이미 알코올 의존증 환자다. 양성순환고리가 고착되면 약이 오히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알코올 의존증도 이런 조건에서, 즉 양성순환고리가 활성화한 상황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광장 공포증 같은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광장 공포증 환자는 외출을 두려워한다. 광장 공포증도 양성순환고리의 결과물이다.
광장 공포증의 가장 큰 요인은 공황 발작이다. 광장 공포증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온 중년 여성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들은 대체로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곧바로 권위주의적 성향의 연상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의존하는 관계로 넘어간 경우가 많다. 독립된 존재로 살던 시간이 아주 짧거나 거의 없다. 이런 여성이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건을 겪으면 몇 주 내에 광장 공포증이 나타난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가장 흔한 예는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등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다. 폐경기 여성들에게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데 심리적인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달라지면 심장마비에 대한 걱정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생긴다. 죽음과 사회적 굴욕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공포다. 특별한 사건의 다른 예로는 결혼 생활의 불안화, 배우자의 질병 혹은 죽음이 있다. 또 친한 친구의 이혼이나 입원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사건들은 대체로 죽음과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키운다. 만약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광장 공포증이 발현되지 않은 어떤 여인이 쇼핑센터에 갔다고 해보자.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 심해진다. 불쾌한 일을 겪은 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던 부정적인 생각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불안감이 밀려오고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그녀는 얕고 빠르게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심장마비가 올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기 시작한다.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그녀는 더욱더 얕게 호흡하는 까닭에 혈액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진다. 두려움이 가중되며 심장 박동수가 올라간다. 긴박한 상황을 인지하면서 그녀의 심장 박동수는 더욱더 올라간다. 팍! 양성순환고리가 본격적으로 작동해 불안감이 공황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공황 상태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다른 뇌 체계에 의해 통제된다. 그녀는 몸에 나타나는 징후에 압도되어 황급히 응급실로 향한다.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불안감에 휩싸인 채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야 심장 기능을 검사받는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그녀는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한다. 이처럼 거북한 경험이 완전한 광장 공포증으로 발전하려면 추가적인 순환고리가 필요하다. 얼마 후 그녀에게 쇼핑센터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 지난번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있던 일이 떠오르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쇼핑센터로 향한다. 쇼핑센터가 가까워지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뚜렷이 느껴진다. 뒤이어 불안과 걱정이 밀려온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쇼핑센터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녀 뇌 속의 불안체계는 그녀가 쇼핑센터를 회피한 것으로 해석하고 쇼핑센터 방문은 무척 위험한 짓이라고 결론짓는다. 우리의 불안체계는 무척 실리적이어서 우리가 멀리하고 회피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추정의 근거는 우리가 회피했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쇼핑센터에는 매우 위험한 곳이란 꼬리표가 붙는다. 아니면 그녀 자신에게 쇼핑센터도 못 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하지만 아직은 큰 문제가 아니다. 쇼핑할 곳은
다른 곳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처의 슈퍼마켓이 쇼핑센터와 비슷한 분위기여서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면 그곳에서도 금방 뒤돌아설 것이다. 그러면 그 슈퍼마켓도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다음에는 길모퉁이 상점, 다음에는 버스와 택시와 지하철이 차례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으로 분류된다. 곧 모든 곳이 위험한 곳이 된다. 결국 그녀는 집마저 두려워하는 광장 공포증 환자가 되고 집에서도 도망치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집을 떠날 수는 없으므로 방에 처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불안감에서 비롯된 회피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그로 인해 자아는 갈수록 작아지고 위험한 세상은 점점 확대된다. 뇌와 몸과 사회는 상호작용하며 양성순환고리에 휘말릴 수 있다. 예컨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자신을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 슬픔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면 친구나 가족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러면 더욱 고립되고 외로워지므로 쓸모없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기분을 떨쳐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외부와의 접촉을 더욱더 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울증은 점점 심해져 간다. 매우 깊은 정신적 상처, 즉 정신적 외상을 겪었다면 그 상처가 축소되고 줄어들기보다는 더 크고 깊은 상처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잔혹하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확인되는 현상이다. 그들은 불안해지면 쉽게 냉정을 잃는다. 또한 도전과 반발로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고개를 푹 숙이고 상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한다. 학대에서 비롯된 상처는 학대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자라서 큰 성공을 거두어 상당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보자. 하지만 그는 성공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과거 암울한 현실에 적응하는 데 필요하던 생리적 반응이 이제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나약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린다. 방어적인 자세가 몸에 배어 어른들 세계에서도 따돌림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 시기의 가해자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과거의 학대가 남긴 심리적 상처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학대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학대당할 이유는 없다.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지적으로 성숙해졌고 예전에 살던 곳에 살지 않으며 객관적인 지위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펴야 하는 이유.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어린아이들이 겪는 괴롭힘의 가장 흔한 원인도 체격 차이다. 7살짜리는 아무리 힘센 녀석이라도 10살짜리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질적으로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혹은 가학적 성향을 지닌 사람을 맞닥뜨릴 때 그에 따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잘 오는 아이일수록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말이다. 또 공격적인 행동은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합당한 분노의 감정 역시 비도덕적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내담자 중 폭압적 성향이나 과도한 경쟁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향과 관련된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람은 대체로 화를 잘 내고 간섭이 심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심리작용은 결코 1차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분노와 공격성은 잔혹행위와 대혼란을 초래할 무서운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등과 불확실성과 위험이 가득한 시기에도 억압에 맞서고 진실을 말하며 결연히 전진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도 가지고 있다. 분노와 공격성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상쇄된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공격성과 폭력성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격 능력을 실제로 사용할 일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몇몇 격언을 생각과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없다. 물리적인 힘을 앞세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 등이다.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 무참히 무너진다. 게다가 애초부터 남을 해치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처럼 순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데 능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자신을 괴롭혀달라고 악마를 불러들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유형의 격언은 바뀌어야 한다. 심리상담 과정에서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선한 사람은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괴롭힘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괴롭힘을 꽤 오랜 시간 견뎌낸다. 나는 그들이 느끼는 억울함은 다름 아닌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알려준다. 화가 난다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신호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말로라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런 행동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가해 행위 확대를 막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어떤 관료주의 체제든 그 안에는 수준 낮은 권위주의자가 많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권한을 과시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쓸데없는 규제와 절차를 만들어낸다. 그런 부당한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부당함으로 인한 피해를 표현하면 그들의 병적인 권위의식은 제한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개개인의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타락한 사회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착한 사람들은 자신도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는다. 때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마음 여린 신병들이다. 신병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건보다 본인이 행한 사건 때문에 불안장애에 시달린다. 그들은 생사가 걸린 극단적인 전투 상황에서 괴물처럼 반응한 뒤 자신에게 그런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한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가해자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 생각해 왔을 것이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남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능력이나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주장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악의적인 표정만 봐도 히스테리성 경련을 일으킬 만큼 심각한 공포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대체로 과보호 과정, 즉 끔찍한 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모든 것이 멋진 동화 속 나라처럼 꾸며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착하고 순진하던 사람이 현실의 냉혹함을 깨닫게 되면, 즉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를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무서운 존재라서 저항하고 시련을 견뎌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또한 자신도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 마음속에 묻어든 원한을 파괴적인 욕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억압에도 맞설 수 있고 당연히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나쁜 습관을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나쁜 자세를 타고났더라도 집에서나 학교에서 구박받고 괴롭힘을 당했더라도 계속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간과 갑각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뇌 속 가장 깊숙한 곳의 서열 계산기도 당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 뇌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의 양이 줄어든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양성순환고리는 효과에 효과를 더하기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 파괴적인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엄청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하나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이는 바로 프라이스 법칙과 파레토 분포가 증명하는 또 하나의 희망적인 교훈이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몸짓 언어 변화에 따른 심리 변화가 대표적인 예다. 심리 실험 참가자에게 얼굴 근육을 한 번에 하나씩 움직여 슬픈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상태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슬퍼졌다고 대답한다. 반대로 얼굴 근육을 하나씩 움직여 행복한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심리 변화를 확인하면 그런 표정을 짓는 과정에서 더 행복해졌다고 대답한다. 감정은 대체로 몸으로 표현되고 그 표현 때문에 증폭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몸짓 언어와 같은 양성 순환고리는 개인적 영역을 넘어 사회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자세가 나쁜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된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 만하다. 밑바닥은 분명히 있고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위치에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내가 만약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똑바로 서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나를 다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관심만 끌 뿐이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이나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구체화된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이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소한 그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불안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짐작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기가 쉬운데 당신의 대화 역시 어색하게 중단되는 일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층 성장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